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주부이자 작가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써보네요. 사실 사연을 보낼까 말까 여러 번 망설였어요. 익명이 보장된다고 해도 누군가 저를 알아보지 않을까 겁도 났고요. 제 과거가 결국 제 얼굴에 침뱉기가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서 말이죠. 그래도 그들의 악행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들이 누구냐고요? 다름 아닌 제 전남편과 시어머니랍니다. 대한민국 며느리 중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 때문에 몸고생, 맘고생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저만큼 모질게 핍박받던 며느리도 아마 없을 거예요. 10여 년의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한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기도 했었네요. 그래도 당한 만큼 되갚아주기도 했고 이젠 저도 잘 살고 있으니 기록을 남길 겸 여기에 한번 털어놔 봅니다. 부디 재밌게 들어주세요. 어릴 때 저는 그리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나마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엔 남들만치 살았던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 돌아가시면서 급격히 가세가 기울었죠. 당시 제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더 있었거든요. 이 순식간에 어린 3남매를 홀로 키우게 된 엄마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하셨어요. 건물 청소나 식당 설거지 같은 굳은 일도 꽤 오래 하셨고요. 나중엔 도배 기술을 배워 집집마다 벽지를 발라주러 다니셨죠. 집에 직접 벽지 발라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자 혼자 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무거운 벽지를 이고 나르고 붙이느라 엄마의 팔과 어깨는 다 망가졌고요. 현장 먼지와 풀냄새 때문에 호흡기도 많이 약해지셨네요.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끙끙대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덕분에 전 꽤 일찍 철이 들었어요. 바쁜 엄마 대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고요. 어린 동생들도 제가 키우다시피 했죠. 엄마는 그런 제게 늘 고마워했지만 전 오히려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어서 슬펐답니다. 그때 엄마에게 필요했던 건 가장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젊은 나이였으니까 좋은 남자 만나 재혼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보 같은 엄마는 재취 자리가 들어와도 마다하기 일쑤였습니다. 아마 아버지를 잊지 못해서 그랬던 거겠죠. 어쨌든 그런 엄마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고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작은 회사의 경리로 들어갔죠. 첫 사회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사장은 돈만 생각하는 짠돌이였고요. 선배들 중엔 제가 어리고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무시하고 일을 떠넘기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첫 월급을 타서 엄마에게 드렸을 때 그 기쁨이 모든 걸 잊게 했죠. 맘 같아선 전부 다 드리고 싶었는데 한사코 사양에서 약간의 용돈과 빨간 내복을 선물했었죠. 우리 딸 다 컸네. 이렇게 돈 벌어서 엄마 선물도 사주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기특해했을까. 겨우 이 정도 갖고 뭘. 이제부터 시작이야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아이고 말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때만 해도 평생 엄마랑 같이 살면서 효도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찾아온 한 남자가 저희 모녀의 운명을 바꿔버렸네요.
제가 회사에 들어간 지 3년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정도 일에 적응해서 회사 생활이 그럭저럭 견딜만 해졌을 때 갑자기 동료 한 명이 소개팅할 생각이 없냐고 하더군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남자 만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료가 어찌나 끈질긴지 나중엔 글쎄 소개팅 한 번만 해주면 밥도 사주고 저 대신 야근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뭔가 수상하다 싶었죠. 도대체 그깟 소개팅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조르는 거야? 이상해, 미정씨. 나한테 뭐 감추는 거 있지? 그런 거 아니라고 딱 잡아떼던 동료는 계속된 추궁에 결국 뜻밖의 진실을 털어놨어요. 그게 실은 그 사람 내 남자친구 다니는 회사 사장님 아들이야. 내가 남자친구한테 우리 야유회 갔을 때 찍은 사진 보내준 적이 있거든? 근데 같이 있다가 그 사진 보고 경혜 씨한테 반했나 봐. 너무 마음에 든다고 제발 소개해달래. 남자친구도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사장 아들이니까 눈치가 보이나 봐. 미정씨 남자친구를 협박이라도 하고 있는 거야? 협박까지는 아니고 그냥 워낙 상대가 상대다 보니까 내 남자친구가 지레 눈치 보는 거지. 그냥 두 눈 딱 감고 한 번만 만나보면 안 될까? 그 회사 그렇게 크진 않아도 업계에서 나름 유명한 곳이야. 잘 되면 경혜 씨도 손해 아니다? 사모님 소리 듣게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욱더 만나기 싫어졌어요. 동료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 남자가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동료 남자친구를 압박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지만 동료가 하도 우는 소리를 하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결국 그 주 주말 그 남자와 소개팅을 하게 됐죠. 드디어 뵙네요. 한준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많이 곤란하셨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고 싶진 않았는데 사진으로 한번 봤을 뿐인 경혜 씨가 자꾸 눈에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신뢰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회사 직원 통해서 소개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부모 백만 믿고 사는 여자의 미친 철없고 한심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남자는 예의 바르고 정중했어요. 아니에요. 뭐 밥 한 끼에 같이 먹는 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요. 죄송한데 밥 한 끼로는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경혜 씨가 더 제 마음에 들거든요. 경혜 씨가 괜찮다면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그 전까지 연애 한번 못 해본 저는 남자의 달콤한 말에 면역이 없었어요. 순식간에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처럼 시뻘개졌죠. 그 모습을 본 남자가 경혜 씨도 제가 마음에 드나 보네요. 그럼 저희 내일도 만나는 거죠? 하며 씩 웃더군요. 훤칠한 키에 멀끔하게 생긴 남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니 싫진 않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두근거렸죠. 그 뒤로 저는 자연스럽게 그 남자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사귀면서 알게 된 남자친구는 제 생각보다 더 부자였죠. 아버지와 함께 운영 중이라는 유통회사가 업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제법 큰 곳이더라고요. 입고 다니는 옷이며 몰고 다니는 차까지 그 어떤 것도 명품이 아닌 게 없었죠.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남자친구 앞에서 자꾸만 작아지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저를 근사한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값비싼 선물을 안겨주는데 저는 어쩌다 밥이라도 한번 사면 그달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죠. 아무래도 결혼은 힘들겠다 싶었어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했지만 저와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생각보다 제게 더 푹 빠져 있었던가 봐요. 결혼하자 노래를 불러도 연애 때 남자들이 의뢰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게 그러더군요. 만난 지도 오래됐으니 이제 슬슬 부모님께 인사시켜드리고 싶다고요. 뭐? 갑자기 부모님께 인사를 가자고? 뭘 그렇게 놀라. 우리 사귄 지도 벌써 2년이 넘었는데 부모님이 대체 언제 보여줄 거냐고 성화야. 나도 아이 낳을 거 생각하면 내년쯤엔 결혼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경혜 생각은 어때? 난 모르겠어. 자기랑 결혼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 사는 세상이 너무 다르잖아. 자기는 사업하는 부모님 밑에서 번듯하게 자란 사람이고 난 그냥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고졸 출신 경리인데 자기 부모님이 날 허락하겠어? 난 또 뭐라고. 우리 부모님 집안 출신이나 따져대는 그런 분들 아니야. 나 보면 모르겠어? 그래도 선뜻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고요. 결국 얼마 못 가 남자친구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두 분은 저를 생각보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빨리 식을 올리라며 결혼을 재촉하기도 하셨죠. 남자친구의 말처럼 정말 며느리 될 사람의 배경 같은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인 건지 한참을 얼떨떨해 했습니다. 나중에 몇 번 더 만난 뒤에야 그분들이 저를 허락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더군요. 난 찰난 집안 며느리 들여 모시고 살 생각 없다. 요즘 여자들은 조금만 잘나도 어떻게든 지 남편 누르려고 하고 시댁을 아주 우습게 보거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집안을 흙탕물로 만드는 꼴을 볼 수는 없지 않겠니? 난 너한테 바라는 거 없다. 그저 조신하게 남편 내조 잘하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아 대 이어주고 어른들 공경할 줄 알고 그거면 돼.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가 무섭기도 했어요. 결혼하면 꼼짝없이 시댁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하는 건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겠죠. 제 결혼을 누구보다 기뻐한 건 엄마였어요. 고생만 하던 우리 딸이 부잣집에 시집 간다면서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그동안 힘들게 도배일로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제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셨죠. 한서방이랑 시부모님한테 잘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얘기하고 알았지? 그래 알겠어. 내가 애도 아니고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엄마한테 자식은 평생 물가에 내놓은 애야. 아유 세상에. 그 어렸던 게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시집을 가고. 엄마는 이제 너희 아버지 따라가도 여한이 없다. 엄마는 무슨 그런 말을 해. 결혼해도 나 자주 찾아올 거야. 내 방도 정리하지 말고 그냥 둬. 알겠지? 그래 알겠어. 당시 둘째는 학교 때문에 서울에서 혼자 자취 중이었고 막내는 군대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까지 독립하면서 혼자가 된 엄마가 너무 신경 쓰였죠. 결혼 후 못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친정에 가야지 했는데 제가 며느리의 삶에 대해 너무 아무것도 몰랐던 거였죠. 결혼하자마자 저는 바로 직장부터 그만둬야 했어요.
시부모님이 하루빨리 손주를 보길 원하셨거든요. 남편에게 회사를 더 다니고 싶다고 슬쩍 얘기해봤지만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글쎄, 어차피 애 가지면 더 못 다니는데 지금 그만두는 게 낫지 않아? 그치만 나 이제야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조금 있으면 승진도 할 거야. 아이, 됐어. 당신이 벌어봤자 뭐 얼마나 번다고. 우리 아버지 회사 한 달 매출이 얼만 줄 알아? 태어날 우리 애들은 물론이고 그 손자의 손자까지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는데 뭐하러 돈 벌겠다고 고생을 해. 그냥 우리 부모님 말 들어. 벌써부터 서로 감정 상할 필요 없잖아. 결국 저는 전업주부가 돼 집에만 있게 됐어요. 그렇다고 맘 놓고 친구들을 만나 논다거나 친정엄마를 보러 간다거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걸핏하면 저를 불러 이런저런 일들을 시키셨거든요. 세탁소에 맡긴 코트를 찾아와 달라, 가방 수선을 맡겨달라, 뭘 사다 달라. 집에 있는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부탁하긴 좀 그런 잡스러운 심부름들은 저를 찾곤 하셨어요. 저를 몸종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차마 내색할 순 없었죠. 그래도 그때까진 어떻게든 시어머니와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저희 고부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생일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도 죄송해서 선물이라도 좋은 걸 드리고 싶었죠. 그런데 때마침 시댁 식구들과 저녁을 먹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맨 스카프가 너무 예쁜 거예요. 어머님, 그 스카프는 어디 거예요? 어? 이거? 얼마 전에 네 시아버지가 백화점에서 사준 거야. 화사하니 괜찮지? 알고 보니 그 스카프는 유명한 명품 브랜드 신상이었어요. 제 처지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비싼 물건이었죠. 차마 남편에게 엄마 선물하게 돈을 달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집에서 살림만 하다 보니 이상하게 눈치가 보이더군요. 아마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치만 생전 비싸다고 울목도리도 사본 적 없는 엄마를 생각하니 자꾸만 그 스카프가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결국 저는 남편이 연애 시절에 사준 가방 몇 개를 중고로 팔았고요. 그 돈으로 엄마에게 줄 스카프를 샀습니다. 생일에 선물이라며 건네니 어찌나 좋아하시던지요. 아유, 우리 딸 시집 잘 가서 나까지 이런 호강을 다 하네. 한서방, 고마워. 잘 쓸게. 네, 뭘요. 잘 어울리네요, 장모님. 함께 있던 남편은 친정엄마의 인사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선 내색까지는 않더니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돈이 어디서 나서 그 스카프를 샀냐고 물어봤죠. 망설이던 저는 가방을 몇 개 팔았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이 선물해준 건데 멋대로 내가 처분해서. 아이, 됐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앞으로는 그냥 나한테 돈 달라고 해. 그거 갖고 뭐 얼마나 든다고 눈치를 봐. 가방까지 팔고 말이야. 어차피 이제 잘 들지도 않는데 뭐. 이해해줘서 고마워. 전 그렇게 일이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예, 너 내 스카프 못 봤니? 네? 스카프요? 그래, 그 일전에 네가 예쁘다고 했던 그 다홍색 스카프 있잖아. 찾으니까 안 보이는데 네가 가져간 거 아니니? 시어머니의 물음에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잃어버린 스카프를 왜 제게서 찾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죠. 아니요, 어머님. 그걸 제가 왜 가져가요?
잘 찾아보신 거 맞나요? 그래, 다 찾아봐도 안 보이니까 그렇지. 넌 아니란 말이지? 일단 알았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뚝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괜히 마음이 불편해져서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하소연을 했죠. 여보, 어머님이 스카프를 잃어버리셨는데 그걸 나한테 가져갔냐고 물어보는 거 있지? 내가 아무렴 어머님 물건을 말도 없이 가져갔을까? 그래? 아까 나한테도 전화로 스카프 얘기하시던데. 워낙 아끼시는 거라 예민했나 보지.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반응했어요. 괜스레 더 속상해져 뭐라 더 얘기하려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오더군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죠. 어머님, 어쩐 일로... 너 이 도둑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대뜸 머리채부터 잡았어요. 그리고 마구 흔들면서 고함을 치더군요. 뭐? 네가 안 가져가? 안 가져가긴 개뿔.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이야? 너 내 스카프 훔쳐다 너희 친정엄마 갖다 줬지?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리발 내밀 생각하지 마. 내가 준석이한테 다 들었어. 너희 친정엄마한테 스카프 선물했다면서? 아니에요. 그건 제가 산 거예요.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걸 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예요. 제 가방 중고로 팔아서. 시어머니에게 잡힌 머리채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 목이 메이더군요. 제가 울기 시작하자 그제야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일단 이 손부터 놓고 말해. 아무렴 이 사람이 엄마 스카프를 훔쳐다가 장모님을 줬겠어? 너도 봤다며. 얘가 지 엄마한테 스카프 선물하는 거. 똑같은 스카프라고 했지 언제 잃어버린 엄마 스카프라고 했어? 이 사람이 자기 가방 판 돈으로 산 거래. 엄마 거 아니라고.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놔줬어요. 그러고도 미안하다는 사과는커녕 제게 증거를 가져와 보라고 하더군요. 그럼 내 스카프가 팔이 달린 것도 아니고 어딜 가? 진짜 네 돈으로 산 게 맞으면 어디 영수증 갖고 와봐. 다행히 영수증을 버리지 않고 화장대 서랍에 넣어둔 상태였거든요. 전 간신히 울음을 멈추고 영수증을 가져와 시어머니에게 내밀었죠. 너무 치욕스러웠지만 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어요. 영수증을 확인한 시어머니는 민망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한참 침묵하더니 글쎄 갑자기 제 탓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게 너는 왜 하필이면 내 거랑 똑같은 스카프를 너희 엄마한테 선물해서 괜한 오해를 만드니? 애초에 사부인이랑 나랑 똑같은 스카프가 가당키나 해?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도 아니고. 겸언쩍어 하신 말씀이겠지만 그 순간 속에서 열이 확 올라왔어요. 저를 욕하는 건 참아도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없었거든요. 돼지목에 진주요?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돼지라는 거예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넌 비유도 못 알아듣니? 이래서 무식한 애들하고는 상종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너 대학도 못 간 상고 출신이라고 티내니? 비유 자체가 기분이 나빠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어머님은 명품 스카프 둘러도 되는 사람이고 저희 엄마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어머님도 대학 안 나오셨잖아요. 늘 얌전하게 네네 하던 제가 대거리를 하니 시어머니는 많이 당황한 눈치였어요. 한참 어버버 하더니만 이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마구 고함을 치더군요. 너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버릇없게?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뭐야? 사과부터 하세요. 저 도둑으로 누명 씌운 거, 저희 엄마 욕하신 거 사과하시라고요. 아니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오호라, 이게 네 본 모습이지? 근데 우리 아들 꼬셔서 팔자 한번 펴보려고 지금까지 본색을 감추고 있었던 거야.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다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급하게 끼어들어 그런 시어머니를 말렸죠. 아이 엄마, 너 왜 이래? 벌써 한밤중이야. 이만 집에 돌아가. 내가 바래다 줄 테니까 나중에 다시 차분하게 얘기하자고. 남편의 애원에 시어머니는 간신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동안 괘씸하다면서 저를 보지 않았죠. 먼저 찾아가 사과하길 기다리신 거겠지만 제가 뭘 잘못했다고 굽히나요. 그쯤엔 이미 시어머니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진 상태였어요. 또 남편의 반응도 실망스러웠죠. 당신이 가서 엄마 화 좀 풀어줘. 엄마 입장에선 충분히 오해할 만했잖아. 차분하게 설명하면 될 걸 왜 그렇게 대거리를 했어. 아무리 그래도 어른인데 당신이 참았어야지. 나 그동안 많이 참았어. 몸종처럼 부려먹는 것도, 내 학력이나 배경 무시하는 것도 다 참았다고. 근데 어떻게 날 도둑으로 몰고 우리 엄마까지 욕해? 사과는 어머님이 해야지. 당신 그럼 평생 우리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그럼 나야 좋지. 뭐? 당신 말 다 했어 진짜? 고부 갈등은 자연스럽게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어요. 시어머니 문제로 남편과 다투는 날이 많아졌고요. 신혼 때와 달리 푸는데도 오래 걸렸죠. 자식이라도 있으면 좀 달랐을까 싶지만 불행하게도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이미 시댁에 단단히 미운 털이 박힌 저는 그 문제로도 모진 괴롭힘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니 내 친구들은 손주들 재롱 보는 재미로 산다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너 혹시 애 낳기 싫어서 피임하고 그러는 거 아니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면 왜 애가 안 생겨? 너 정말 어디 하자 있는 거 아니니?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제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면서 온갖 막말을 일삼았어요. 급기야 확인 좀 해보자면서 저를 억지로 병원에 끌고 가려고 했죠. 처음엔 안 가려고 버텼어요. 정말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면 어떡하나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남편도 검사받고 난임 치료든 뭐든 해보자며 저를 설득했고요. 저도 아이가 생기면 부부 사이가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 친구분이 한다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죠. 검사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제 자궁이 약해서 아이가 들어서기 힘든 거라고 하더군요. 몇 년에 걸쳐 시험관도 시도해봤지만 결국 잘 되진 않았죠.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고 여자로서 자존감도 많이 무너졌어요. 무엇보다 시댁의 눈치가 보였죠. 제가 불임이라는 걸 안 뒤로 시어머니는 아주 작정하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너 정말 우리 준석이가 첫 남자 맞니? 이 남자 저 남자 물란하게 만나고 다녀서 몸이 망가진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들 만큼 치욕스러운 말들을 제게 퍼부었죠. 시바지를 들여도 원망 말라는 소리까지 하셨죠. 게다가 집에서 쓰던 가정부를 그만두게 하고 저를 대신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 팔푼이가
내 아들 돈으로 편하게 놀고 먹는 걸 내가 그냥 두고 봐야겠니? 앞으로 우리 집으로 출퇴근하면서 살림 도맡아서 해. 알겠어? 어머님, 제가 집에서 언제 편하게 놀고 먹었어요?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그 일하고 어머님 눈치 보여서 저 한 번도 집에서 편하게 발 뻗고 쉬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불쌍한 척이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살림에 육아에 일까지 너보다 더 힘들고 바쁘게 살아. 시어머니는 매일 저를 집으로 불러 삼시세끼 밥을 차리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걸핏하면 대청소다, 김장이다 일을 벌여 저를 괴롭혔죠. 처음엔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려주던 남편도 언젠가부터 모르쇠로 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본격적으로 회사를 혼자 경영하게 됐거든요. 본인도 힘드니까 저를 신경 쓸 여력이 없었겠죠. 이해는 했지만 그렇다고 상처받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언젠가부터 전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게 됐죠. 아이가 없으니 남편과의 사이도 더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이혼을 결심하자마자 친정에 변고가 생겼습니다. 글쎄 엄마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말았지 뭐예요. 다행히 초기였고 병원에선 위치가 나쁘긴 하지만 수술만 잘 받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했어요. 문제는 돈이었죠. 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빴던 엄마는 변변한 보험조차 들어놓지 않은 상태였어요. 병원 원무과에 물어보니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어마어마하더군요. 삼남매를 시집장가 보낼 때마다 가진 돈을 탈탈 털었던 엄마에겐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어요. 하나 있던 낡아빠진 집도 이미 처분한 지 오래였죠. 동생들은 내심 제가 해결해 주길 바라는 눈치더군요. 엄마도 그렇고 동생들도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다들 몰랐거든요. 그저 부잣집에 시집가 잘 살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죠. 언니, 우리 사정 알잖아. 그 이 얼마 전에 다리 다쳐서 일 쉬고 있는 거. 막내네도 최근에 둘째 낳아서 아무래도 여유가 없나 봐. 언니가 엄마 병원비 좀 해주면 안 될까? 솔직히 언니 부잣집 사모님 되고 나서 우리한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잖아. 그래, 알겠어. 엄마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할게. 차마 동생들에게 제 사정을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저 장녀로서 어떻게든 제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고민하던 저는 남편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걸, 남편은 단박에 거절하더군요.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 당신도 요즘 회사 사정 힘든 거 알잖아. 몸집 좀 불려보려고 여기저기 돈 쓴 곳이 많아서 당분간 돈 나올 구멍이 없어. 그래도 어떻게 안 될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 병원비잖아. 아니 동생들은 뭐하고? 처남은 뭐래? 이럴 때는 원래 아들이 나서서 해결하는 거야. 걔가 돈이 어딨어. 외벌이에 애만 둘인데. 그러자 남편이 피식 웃더군요. 야, 그래도 그 집은 애가 둘이나 있네? 처남 좋겠어. 남편이 자식 얘기를 꺼내자 더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두운 표정으로 홀로 방 안에 들어왔죠. 그러자 남편이 눈치가 보였던가 봐요. 슬그머니 제게 다가와 시어머니에게 말해보라고 하더군요. 엄마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갖고 계시잖아.
한번 가서 잘 얘기해봐. 설마 장모님이 아프다는데 모른 척 하시겠어? 시어머니라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마저 안 된다는데 시어머니 외에는 도저히 돈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없더군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부랴부랴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시어머니 아침을 차려드린 뒤 슬그머니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어머님,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차마 그냥 달라는 말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구절절 친정 사정을 설명하며 빌려달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너희 집구석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집구석이길래 보험도 없니? 아휴, 사부인도 참 불쌍하다 불쌍해.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암 치료를 못한다니 얼마나 비참하겠어. 멋대로 엄마를 동정하는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걸 티낼 수는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더 깊숙이 숙이고 애원하는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꼭 갚을게요. 예, 말은 바로 하자. 내가 빌려주면 갚는다고? 누구 돈으로? 결국 그 돈 우리 준석이 주머니에서 나올 텐데 그게 무슨 갚는 거니? 아휴, 불쌍한 우리 아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지 와이프 먹여 살리는 것도 모자라 장모님 병구원까지 해줘야 하네. 기생충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급기야 시어머니는 저와 친정엄마를 기생충에 비유했어요. 모욕감에 온몸이 벌벌 떨리더군요. 하지만 병석에 누워있는 엄마를 생각하며 입술을 꾹 앙 다물었죠. 그 이한테 손 안 벌리고 제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갚을게요. 약속 드려요.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머님 부탁드려요. 제 애원에도 시어머니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팔짱까지 끼고 제게 그러더군요. 그렇게 간절하면 어디 무릎 꿇고 한번 빌어보든가. 왜? 싫으니?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못하겠어? 시어머니는 스카프 사건 이후로 뻣뻣하게 굴던 저를 이 기회에 작정하고 찍어 누르려는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친정엄마의 목숨값이 달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저는 이를 악물고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시어머니가 만족할 때까지 납작 엎드려 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친정엄마의 병원비를 빌릴 수 있었죠. 계약서 같은 건 따로 안 쓰마. 뭐 동생들한테 받아내든 사부인 일 다시 시작하면 갚든 그건 너 알아서 해. 내 아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만 아니면 괜찮으니까. 시어머니는 제 힘으로 돈을 갚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럴 만도 했죠. 5년 넘게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제가 무슨 재주로 그 큰 돈을 갚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그런 모욕을 당하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당장 엄마가 아픈데도 제 힘으로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는 스스로가 너무 비참했어요. 다행히 엄마 수술은 잘 끝났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제 가슴엔 깊은 상처가 남았죠. 생각해보니 이혼을 해도 제가 경제적으로 일단 자립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하겠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이런저런 돈벌 궁리를 했어요. 엄마 항암 치료 때문에 자주 병원을 들락날락거리게 되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딸까 고민도 해보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칠까도 생각해봤죠. 장사 같은 건 아무래도 미천이 필요해 힘들 것 같고
전문 기술을 배우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엄마를 따라 도배 일을 하면 되겠다 싶더군요. 어차피 엄마도 이제 건강 때문에 더는 못할 텐데 제가 기술을 배워 뚫어둔 거래처며 뭐며 물려받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전 바로 엄마에게 도배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황당해 하더군요. 아니 갑자기 무슨 도배는 도배야. 집에서 생전 살림만 하던 애가 그런 힘든 일을 어떻게 한다고. 엄마도 했는데 내가 왜 못해. 어차피 엄마 항암 치료 받는 동안은 일 못하고 쉬어야 하잖아. 그동안 나 좀 가르쳐줘. 나 잘할 자신 있어. 응? 글쎄 네가 왜 배우냐고. 돈이 궁한 것도 아닌데. 너 혹시 한서방하고 무슨 일 있니? 무슨 그런 거 아니야. 여기서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그럼 뭔데? 너 한서방 모르게 뭐 사고라도 친 거야? 엄마로서 어떤 감 같은 게 있었던 걸까요? 엄마는 제가 갑자기 일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에게 엄마 병원비를 빌렸다는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솔직하게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요즘 남편 회사가 어려워서 시어머니가 돈을 마련해줬고 아무래도 죄송한 마음에 어떻게든 돌려드리고 싶어 그런다고 둘러댔죠. 그런데도 엄마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나 때문에 경희 네가. 이 엄마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아니야 엄마. 우리 시댁 돈 많은 거 알잖아. 시어머니도 갚을 생각 말라고 그냥 주신 거야. 근데 내가 그냥 죄송해서 돌려드리려는 거고.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그랬으면 수술도 안 받았을 텐데.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수술 안 받았으면 엄마 죽었을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우리 딸 시댁에 손 벌리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뭐 대단한 목숨이라고. 아무래도 엄마도 제가 그리 예쁨 받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눈치는 채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하긴 제가 불임이라는 걸 엄마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새 엄마는 제 손을 꽉 잡고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경혜야. 못난 애미 때문에 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하게 만들었는데 이젠 시댁에 손까지 벌리게 하고. 사과하는 엄마를 보고 있자니 저도 속상해서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국 저희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엄마는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도배 일을 시작했어요. 저와 동생들이 말려도 듣지 않으셨죠. 어떻게든 빨리 돈을 벌어 시어머니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도배 기술을 배우는 건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몸으로 하기에 얼마나 고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겠죠. 암 투병 중인 엄마가 그러고 있는데 자식인 제가 어떻게 편하게 있겠어요. 그때부턴 저도 식당 설거지며 청소 같은 아르바이트를 닥치는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남편과 시어머니 수발 때문에 늦은 밤에나 일할 수 있어 큰 돈을 벌진 못했어요.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비참했죠. 그래서 속상한 마음을 달래고자 작은 돌파구를 찾았는데요. 바로 독서였습니다. 당시 제가 알바하던 식당 바로 옆에 비디오 대여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비디오뿐만 아니라 만화책이나 연애소설 같은 것도 빌려줬는데요. 일이 끝나고 거기서 연애소설 한두 권을 빌려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자꾸 읽다 보니 저도 한번 써보고 싶더군요.
그래서 공책을 한 권 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끄적이기 시작했죠. 생각보다 재미도 있고요. 공책이 한 권, 두 권 쌓여갈 때마다 뿌듯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 통장에는 시어머니가 빌려준 액수만큼의 돈이 쌓였죠. 엄마와 제가 부지런히 일한 결과였죠. 저는 은행 가서 돈을 수표로 찾은 뒤 바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봉투를 내밀었죠. 어머님, 이 돈 받으세요. 남편한테 손 벌린 거 아니고요. 저랑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어머, 그래? 생각보다 빨리 갚았네.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제게서 봉투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열어 확인해 보더군요.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걸까요? 액수를 확인한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 너도 그렇고 사부인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 염치가 없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엄마 살렸는데 고작 이게 다야? 은행에 그냥 넣어만 뒀어도 이자가 쏠쏠하게 붙었을 텐데 딱 원금만 주는 게 어딨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그것도 사부인 병원비 때문에 빌렸다는 걸 뻔히 알면서 이자를 요구하다니. 염치는 누가 없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더 화가 나는 건 옆에 있던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는 거였어요. 아유, 그래도 단돈 10만 원이라도 더 챙겨 넣지. 아니면 엄마 좋아하는 와인이라도 한 병 사오거나. 당신도 장모님도 좀 센스가 없었네. 당장 두 모자의 뺨을 나란히 올려 붙이고 싶었지만 입술을 꾹 깨물고 참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이자는 좀 더 모아서 챙겨드릴게요. 아이, 엎드려 철박히지. 내가 뭘 바라겠니? 됐으니까 가서 냉장고에서 과일이나 좀 깎아와. 온 김에 화장실 청소도 좀 하고 가고. 몇 달 더 돈을 모아 시어머니에게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한사코 받지 않았어요. 그깟 푼돈을 받느니 그걸 빌미로 제 속을 긁는 게 더 낫겠다 싶었던 거겠죠. 그 뒤로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염치 없는 모녀 어쩌고 하면서 저뿐 아니라 저희 엄마까지 모욕했습니다. 당연히 제 마음엔 이혼 생각이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엄마 항암 치료도 다 끝났겠다. 이젠 이혼해도 괜찮겠다 싶었죠. 문제는 역시나 경제적인 자립이었어요. 이혼 후에도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식당 알바나 하면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알아봤지만 결혼한 지 10년도 안 됐고요. 제가 쭉 전업주부로만 지냈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리한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설상가상 그쯤 남편 사업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와 달리 일머리가 없던 남편은 회사 운영에 영 재주가 없었거든요. 무리한 확장으로 빚만 잔뜩 지다 결국 도산 직전에 이르렀죠. 시어머니가 본인 재산을 넘겨줘 간신히 회사가 넘어가는 건 막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큰 매출을 올리기는 어려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시댁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별 생각 없이 받아보니 출판사라고 하더군요. 사실 제가 공책에만 끄적거리던 글이 아까워 인터넷에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글쎄 그걸 출판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 글을요? 진짜요? 이거 사기 아니죠? 하하, 사기 아닙니다. 어차피 계약서 작성하려면 직접 만나야 하니까 저희 회사로 한번 오시겠어요? 아니면 저희가 작가님 계신 곳까지 찾아뵈도 좋고요.
믿져야 본전이다 싶어 직접 출판사 직원들을 만났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연애소설을 전문으로 하는 꽤 내실 있는 회사더군요. 고민하던 저는 출판사 담당자들의 설득으로 결국 출판을 결심했고요. 그렇게 제가 쓴 소설이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첫 작품부터 반응이 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세 번째로 낸 책이 대박이 나면서 해외로도 판권이 팔렸고요. 전에 냈던 책들도 연달아 다시 판매고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작품은 심지어 드라마 판권까지 팔렸어요. 그러자 통장에 꽂히는 인세가 억소리 날 정도로 어마어마해졌죠. 하지만 저는 작가로 성공했다는 걸 여동생에게만 알렸을 뿐 다른 사람들에겐 비밀로 했어요. 특히나 남편과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했죠.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업 자금을 보태라 어째라 하면서 제 돈을 뜯어먹을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비밀리에 작가 일을 계속하면서 남편과의 이혼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사업을 차곡차곡 말아먹었고요. 결국 어느 날 제게 그러더군요. 사업을 접어야 할 것 같다고요. 알고 보니 저 모르게 따로 사채비까지 내서 회사를 키우려 했더군요. 아무래도 이 집은 팔아야 할 것 같아. 차도 그렇고. 그래도 직원들 퇴직금 주고 뭐하고 나면 마이너스야. 빚도 3억이 더 넘게 남아있고. 어떡하지? 우는 소리를 하는 남편을 보는데 이상하게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제가 힘들 때 한 번도 제 편이 돼준 적 없던 남편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이 상황에서 이혼 얘기를 꺼내도 될까 싶었지만 결국 가슴이 시키는 대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제 말에 남편은 황당해 하더군요.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나 사업 망했다고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 진짜 내 돈 보고 결혼했구나?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참나. 이혼하자고 하면 누가 못할 줄 알고? 그래, 해! 하자고! 남편은 그 뒤로 제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어요. 저를 없는 사람처럼 투명인간 취급했죠. 그 사이 저는 친정엄마한테 이혼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시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죠.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매일같이 저를 불러 몸종으로 부려먹던 분이 참 이상하다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대뜸 제게 달려와 멱살을 잡더군요. 이 망할년, 네가 저주한 거지? 네가 나 죽으라고 저주한 거야? 어머님 그게 무슨...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왜 암에 걸려? 너희 엄마하고 너하고 작정하고 저주해서 나한테 유방암 옮긴 거지? 그렇지?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유방암 중기였어요. 가슴에 혹 같은 게 만져져서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이라고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는군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내 떨고 있다가 확진 판정을 받자마자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제 탓을 하기 위해 말이죠. 뒤늦게 방에서 나온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를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욱더 제게 달려들며 욕을 퍼부었죠. 애초에 격 안 맞는 집안하고는 사돈을 맺는 게 아니었는데 내 남편이 죽은 것도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 것도 내가 암에 걸린 것도 전부 다 너 때문이야.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3대가 망한다더니 지금이 딱 그 짝이라고.
아픈 노인네가 무슨 말을 못할까 싶어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동안 당한 게 많아서일까요? 저를 마구 흔들며 욕설을 내뱉는 시어머니를 보니 화가 나더라고요. 그게 왜 제 탓이에요? 그러게 심보를 곱게 쓰지 그러셨어요. 사부인이 아프다는데 그 와중에 고리 대부업자 놀이나 하니 하늘에서 벌을 준 거죠. 안 그래요? 뭐가 어쩌고 저쩌? 이거 놓으세요. 저는 있는힘껏 시어머니를 밀어냈어요. 그리고 바닥에 나동그라진 시어머니를 보면서 말했죠. 근데 병원비는 있으세요? 아들 사업자금 보탠다고 있는 재산 다 처분하고 있는 보험도 해약하셨잖아요. 우리 아들이 너처럼 능력 없는 자식인 줄 알아? 지금 지내가는 협약건만 성공하면 회사 위기도 넘기고 대박 친댔어. 어머, 회사 도산한 지가 언젠데 아직 모르셨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쳐다보곤 지금 얘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지. 회사가 망했다니. 거짓말이지. 미안해 엄마.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 빚도 꽤 남아서 엄마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 세상에. 그럼 난 어떡하니? 의사는 당장 다음 주에 수술하고 항암 들어가자는데 어떡해? 병실도 제일 좋은 특실로 잡고 왔는데. 어쩔 줄 몰라 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저 이 사람하고 이혼할 생각인데요. 그래도 어머님 병원비는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더군요. 너 같은 거지가 무슨 재주로 돈을 빌려줘? 됐으니까 넌 빠져. 저 돈 많은데요? 통장이라도 보여드려야 믿으시려나? 저는 책상 서랍이 있던 통장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보여줬어요. 시어머니는 물론 남편까지 입을 떡 벌리더군요. 너 이 돈 다 어디서 난 거야? 제 책 팔아서 돈 번 거예요. 사실 몇 년 전부터 글을 좀 쓰고 있었거든요. 그게 어찌저찌 잘 돼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있고 그래요. 전 아무 말도 못하는 모자 앞에서 팔짱을 끼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 병원비는 제가 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저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그동안 모질게 시집살이 시킨 거, 저희 엄마 욕보인 거 다 무릎 꿇고 사과하시라고요. 내가 왜? 내가 너 같은 거한테 왜? 시어머니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혼자 악을 쓰다 그대로 혼절해버렸어요. 119를 부르네 만회하는 남편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죠. 난 오늘부로 짐 싸서 친정 갈 거니까 어머님 병원비 필요하면 찾아와. 근데 올 때 꼭 와인이라도 센스 있게 한 병 들고 와야 하는 거 알지? 당신 진짜... 전에 남편이 했던 말을 고스란히 되갚아주니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더군요. 전 분노로 부들부들 떠는 남편을 바라보다 그대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 뒤로 남편과 이혼하기까진 제법 다사다난했어요. 협의 이혼해줄 것처럼 굴던 남편은 뒤늦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제게 마구 매달리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당신한테 무심했어. 근데 이렇게 당신 잃고 나서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그 말을 좀 더 빨리 하지 그랬어. 당신이 힘들어지고 내가 잘 나가게 됐을 때 말고 그 전에. 지금 해봐야 내 돈 때문에 일어나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잖아. 여보, 당신 잘 나가는 작가 됐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난 정말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원한다면 엄마랑 연 끊을 수도 있다고.
급기야 남편은 시어머니와 연까지 끊겠다면서 애원하더군요. 그래도 제가 꿈쩍하지 않자 나중엔 시어머니까지 데리고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다, 아가. 이 늙은이는 용서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춘석이만큼은 받아주렴, 응? 아프고 연로한 시어머니까지 그렇게 나오니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두 모자가 제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차마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끝까지 이혼하겠다고 버텼고요. 지리한 소송 끝에 마침내 자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예 연락을 끊고 살았죠. 겹지인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그 뒤로 시댁은 완전히 패가망신했어요. 회사가 망한 후 남편은 완전히 폐인이 됐고요. 빚을 다 청산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시리에 빠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간신히 구한 새방에 들어박혀 하루 종일 술만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을 나무라진 못할 망정 시어머니가 남의 집 살이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막 항암 치료를 끝낸 환자인데 말이죠. 한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같이 살았던 만큼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도움의 손길을 내밀까 하다가도 시댁에서 지난날 저와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가 없네요. 제가 못됐다고 욕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도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그 인간들에게 더는 호구같이 이용당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의 암 치료비를 대준 것만으로도 제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서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만큼 더는 신경 쓰지 않고 살려고요. 저는 이혼 후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엄마도 암 재발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고요. 저도 좋은 남자를 만나 새 가정을 꾸렸답니다. 늦은 나이에 아들도 한 명 낳아 잘 키우고 있네요. 불임이라면서 어떻게 아이를 가졌냐고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마 시댁에서 병원 검사 결과를 제게 거짓말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잘난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없어 제 잘못으로 몰고 간 거였겠죠. 그래서 임신 사실을 알고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지난날 아무것도 모른 채 전 시댁에서 핍박받던 제가 너무 가여워서 말이죠. 하지만 저를 위로해주던 다정한 남편, 그리고 무엇보다 갓 태어난 아이가 지난날의 제 상처를 모두 치유해줬어요. 지금은 우울증 약도 끊었고요. 든든한 남편, 토끼 같은 아들과 잘 살고 있답니다. 글도 계속 쓰고 있어요. 제 글을 꾸준히 봐주시는 독자님들 덕분에 아마 할머니가 돼서도 계속 글을 쓸 것 같아요. 슬슬 아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올 시간이라 이만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